이전 영상에서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베노믹스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실제로 양적 완화를 진행했던 국가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의 상황은 조금씩 달라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적 완화라는 거 말씀드리면 돈을 풀어서 빚과 부채 때문에 성장력이 사라진 사회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돈을 풀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도 조금씩 혜택이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약간의 기대와는 달리 절대 서민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빚이 10억이 있습니다. 근데 월급은 300밖에 안 돼요. 빚을 갚는데 너무너무 빡셉니다. 그러니까 빚은 언젠가 다 갚겠지만 더 이상 발전한다든지 성장하는 걸 포기하고 무념문사고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빚을 갚는데 지쳐버린,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점점 사회에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점점 성장력을 잃게 되고 활력을 잃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돈을 풉니다.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거죠. 그냥 물가를 올리는 겁니다. 라면값도 올리고 소주값도 올리고 그리고 최저시급도 올리는 겁니다. 그냥 묶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조금 늦겠지만 월급도 같이 더블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만약 월급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서민들 다 죽어요. 사회가 베네수엘라급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리는 속도만큼은 아니라도 절대로 반드시 월급은 물가를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됐다고 치고 제 월급은 300에서 6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환하는 월 금액도 150에서 300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상환 기간이 2배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빚에서 해방될 날이 예를 들어서 10년을 갚아야 됐다면 5년으로 단축되게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월급이 오른 듯이 물가도 올랐으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양적 완화 이런 이득이 있죠. 이게 말만 들어보면 참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서민들에게 빚에서 해방될 날이 2배 빨라진다니 이거 참 좋은 소식 아닙니까?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빚진 사람, 빚져서 집 산 사람, 빚져서 차 산 사람, 이런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낙수효과라는 말을 먼저 말할 건데요. 이 낙수효과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먼저 양적 완화를 결정하는 것은 누굴까요? 대부분의 경우 정부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는 것은 그 결정에 우리의 의사, 우리의 사정, 우리의 의도가 아닌 정부의 의사와 사정, 그리고 그 의도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이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급할 때 양적 완화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원할 때, 정부가 급할 때만 양적 완화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낙수 효과라고.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빚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혜택을 받는 서민들은 가장 마지막에 받을 가능성, 그리고 그것마저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양적 완화를 했던 대표적인 국가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있었죠. 그리고 그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정부 부채가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정부 부채 대단하고요. 유럽도 복지 지출 때문에 막대합니다. 정부는 빚을 진 주체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는 누구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국민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줬겠죠. 어떤 방식으로 빌려줬을까요? 국채를 매입한 국민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민연금만을 믿고 다달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들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국가에게 받을 돈이 있는 하청업체 사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은행이나 투자 그런 국내의 자본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정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적 완화라는 게 뭡니까? 월급 150씩 상환할 걸 300씩 상환한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에게
더 빨리 빚을 상환하게 하는 꼼수를 부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빨리빨리 빚을 갚아버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뭐 물론 숫자 장난질을 쳐서요.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세금도 오를 것이고 세금이 오르면 재정이 더 많이 조달됩니다. 빚은 옛날 그대로인데 10년 전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요. 옛날 300만 원보다 지금 300만 원이 더 벌기 쉬운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기준으로 300만 원이라는 게 두세 달 월급을 꼬박 안 쓰고 모아야지 나오는 돈이었다면 지금은 뭐 그냥 한 달 반 정도 안 쓰고 모으면 모일 수 있는 금액이 되었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정부 부채를 빨리빨리 털어내고 싶은 겁니다. 뭐 이게 완전하게 100% 탕감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위험 수준에서 적정 수준까지 유지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뭐 그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정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빨리 빚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서둘러서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거겠죠. 뭐 물론 그냥 뭐 양적 완화 하고 싶다고 정부 부채가 많다고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돈을 푼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리스크가 생긴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국가 자체가 기초가 튼실하고 건전한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담보되는 국가여야 하는 전제 조건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진국도 아니고 힘도 없는 주제에 양적 완화 이런 거 하면은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 자체를 뭐 고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말이에요. 그때 뭐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력이 튼실하지 않다. 국가가 아직 기초 체력이 탄탄하지 못해서 양적 완화를 하면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반대하신 분도 그 당시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 그냥 정부 부채가 위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 하지 않았죠.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뭐 200% 넘는다 이러면은 좀 고려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 이것은 항상 빚진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서민부채가 1,000조 원대에 이르는 지금 현실을 볼 때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정부 부채가 적은 정부에게는 별로 이득이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점이 바로 이겁니다. 정부, 결국 양적 완화를 결정하는 건 정부이고 정부에게 그다지 이득이 없다면 고려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라는 걸 다시 고려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민들이 빚으로 죽어나가든 말든 그것은 양적 완화를 고려할 전제 조건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정부가 부채로 위험할 때만 양적 완화를 고려합니다. 아무튼 이거 누가 이득을 보는지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실제로 양적 완화를 진행했던 국가들, 이 제가 대표적으로 말했던 일본, 미국, 유럽 이 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을 볼게요. 남유럽 위기라고 해서 리먼 파산 이후에 2010년도, 2011년도 이 당시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위험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국가 부채가 많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뭐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뭐 미국이야 돈을 뭐 무한대로 풀긴 하니까 그리고 돈을 푸는데 별로 타격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양적 완화를 해서 평상시에 푸는 것보다 2배 부스터를 써서 더 빨리 풀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뭐 아시아들 국가들처럼 돈을 풀면 풀수록 장롱에 숨기고 쌈짓돈처럼 숨기고 그렇게 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뭐 그러는 국가는 아닙니다. 미국은 돈을 주면 항상 투자를 해서 돈이 넘치면 그 돈은 투자로 유입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그 자본주의 이론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뭐 미국은 증시가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돈을 푼 그대로 효과를 봤습니다. 뭐 자본주의의 교과서니까요. 이게 뭐 미국이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나름 리스크가 있는 카드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 자체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두 지역 모두 그의 결과로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을 볼 텐데요. 먼저 아베노믹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양적 완화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이제는 버블의 마수에서 벗어나고 싶다. 정말 정부 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일본의 가치가 하락할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일단은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그 빚을 빨리 탕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빚을 갚아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다급한 판단이 섞여 있는 건데요. 이게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돈이 넘쳐나는데 그 와중에 돈을 또 풀겠다는 거는 경제가 망가지는 것까지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정책도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원래 정상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더 부채를 빨리 탕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경직된 일본 사회 특성상 서민들에게 돈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대기업으로만 흘러가게 돼버렸죠. 그렇게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그리고 최저시급도 모든 게 그대로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더 비싸게 팔려고 하면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풀었던 막대한 양의 돈은 자산가라든지 대기업 이런 기득권층에게 더 많이 몰려가 버렸기 때문에 빈부격차만 확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물가를 올리겠다. 이 정책을 첫 번째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칼을 빼어들었던 게 너희들이 물가를 안 올리겠다면 내가 세금을 강제로 올려서라도 물가를 올리겠다. 이것도 사실 서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인해 한 번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도 표가 있어야지 정치인들이지 뭐 안 뽑아주겠다는데 세금 인상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가를 올리는 것도 실패했고 소비세를 올린 것도 실패했던 일본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강경하게 10월 1일부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뭐 공공요금 올리고 수도 민영화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국민들을 쥐어 짜내서라도 정부 부채를 탕감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올림픽에 대한 소식으로 도백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몇 년 정도 선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올림픽으로 다시금 일본을 일으킨다. 올림픽으로 세계가 다시 일본을 주목한다. 그리고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선동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평창 올림픽을 1년 전부터 홍보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일본은 진짜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수많은 일본 국민들은 이게 뭐 방법이 없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확실한 건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현재 노인들이 받고 있는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 복지를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복지, 각종 부채를 줄여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적게 주려고 하는 게 실제 목적이니까요. 일본 국민들 자체가 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순진하고 나쁜 의도는 없는 사람인 건 명백한데 이 지도부들이 정말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순진한 사람들을 목적을 잃고 패배의식에 찌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은 적자로 끝날 거고 이 올림픽이 끝난다면 더 이상 선동할 게 없죠. 불꽃축제가 끝난 그 뒤에 허무함처럼 말이죠. 의욕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이게 살짝 걱정이네요. 정리합니다. 사실 이 양적 완화라는 게 뭐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인플레이션 유도입니다. 뭐 대놓고 물가를 올리겠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반발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양적 완화 이렇게 말을 돌려버린 거죠. 간접적으로. 보통은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정부 부채가 살짝 위험 수준이나 그 돈을 풀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국가에서 많이들 시도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도를 안 했죠. 뭐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는 조금 위험 수준이지만 그래도 정부 부채는 양호하니까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평생 일해서 빚을 갚아야 되지만 정부는 필요할 때 양적 완화 카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했던 국가, 일본, 미국, 유럽 이렇게 세 개인데 일본은 서민들이 물가를 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물가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양적 완화라는 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복잡한 용어로 돼 있지만 첫째로 돈을 푼다. 둘째로 물가를 올린다. 근데 일본은 첫째 돈을 푼다는 했는데 둘째 물가를 올린다. 이걸 못했어요. 이게 바로 미국, 유럽과 비교되는 일본의 실패한 양적 완화의 이유입니다. 그 양적 완화로 했던 막대한 양의 엔화. 이거는 뭐 일본 은행에서 다시 수거해 갈 수가 없죠. 자산가들과 대기업에게 모두리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소득격차 점점 확대되고 서민들에게 점점 의지가 없어집니다. 뭐 대기업만 혼자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기업이 혼자 먹여 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경쟁은 많을수록 그리고 서민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발전 시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도 좋습니다. 일단 시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뭐 마치 쇼와 시대 80년대처럼 1억 2천 모두가 뭐 넉넉한 삶 그리고 풍족한 삶을 기반으로 창의력을 1억 2천의 머리에서 짜내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뭐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에 뭐 10만 명쯤 된다고 치고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디어, 뭐 참신한 생각을 만드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결국 뭐 민주주의고 뭐고 정부가 막가파로 뭐 공공요금 몰리고 세금 올리고 그리고 현재 올림픽으로 마지막 최후의 선동 중이긴 한데 이 올림픽 카드가 끝나면 과연 무슨 카드가 남을까요? 확실한 사실은 일본의 모든 시도는 일본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